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지금 상황이 보수라든지 야권에서는 후보군이 상당히 씨가 말랐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윤석열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보도로 넘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가들이요, 오늘 보도해 보니까 야권의 잠룡이 누구냐 하고서는 몇몇 사람들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연코 그 넘버 원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윤석열 총장입니다. 전문가들이요, 대선에서 통합당의 깃발을 들고 나설 만한 인물들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그 기준이 신선함, 확장성, 인지도,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몇 분들이 한 8분 정도가 제시가 되었는데요. 이 제시된 분들을 보면은 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선함, 확장성, 인지도, 전문성에서 윤석열 총장이 가장 앞서는 게 아니냐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잠재적인 대권 후보군에 놓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정부 여당의 압박에도 조국 사태를 수사했고 또 통합당의 지지도 아이러니하게 받았다. 왜냐면은 작년 7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검찰총장을 시키려고 한 쪽은 문재인 정권이었고요. 그렇죠. 예, 민주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청문회 과정 저희가 열심히 또 중계를 해드렸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공격을 하던 쪽은 당시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갖고 공격을 했었는데 그런데 또 재밌었던 거는 그 시점에도 신의 한 수가 유일하게 윤석열은 문재인을 배신할 것이다 라고 결국 계속 얘기를 했죠. 결국 이제 정권 수사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돼 있었고요. 바로 임명되자마자 인사를 갔을 때도 보면은 이해찬과는 인사를 제대로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반면에 황교안 대표에게 아주 참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윤석열 총장의 모습이 그 민주당과는 선을 긋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그리고 조국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투사로서의 윤석열 총장의 모습을 정말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그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기소가 된 사람들이 지금 대거 국회의원이 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병도라든지 그리고 그 황운하라든지 그리고 최강욱까지도 이렇게 지금 국회의원이 된 상황. 특히 최강욱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수록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스토리가 나오려면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핍박을 받은 끝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낸 사람이 바로 각광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이 영웅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파격적인 주자로서 대권 주자로서 윤석열 총장이 꼽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 분들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가요. 조경태 의원도 이제는 대권 주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몸풀 때가 됐다. 그 이유가 5선이 벌써 됐습니다. 4선 하는 동안 어떻게 보면은 최고위원을 하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로우키로 움직였었고요.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은 뒷받침을 하는 그런 역할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5선이 됐고 당내에서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권 후보로서의 무게가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여전히 또 나이가 젊습니다. 52세밖에 되질 않았고요. 또 원래대로 하면은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계열로 3선을 찍은 후에 또 이제 보수정당으로 넘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새누리당 시절에 넘어왔기 때문에 신선한 인물로 평가받을 수가 있다. 소위 말하는 중도 세력에 대한 확장성이 있고 신선함이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잠재적인 대권 후보군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종을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낙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만든 도시라는 그런 선입견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워낙 험지입니다. 심지어 이해찬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나와서 된 곳이 세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낙선자와 비교했을 때
졌다고 해서 타격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다네요. 보수 진영 내에서는 진보 성향이 뚜렷한 인사다. 그리고 과거 참여정부 때 정책실장을 한 경험도 자산이다. 결국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친노 친문의 핵심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적의 전략을 역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대선 후보군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지역구 광진을이었죠. 상당한 험지였다고 평가를 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이미지를 지킨 것은 성과다. 선명하면서 지역 기반도 잘 다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이미지도 잘 지켰다. 이런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선거에서는 졌지만 충분히 대권 후보로서 손색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은 원희룡 제주지사를 대권 후보군에 꼽았는데요. 합리적인 인상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인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에서 그 제주지사의 업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총선의 전장에서 약간 비켜나가 있었죠. 물론 최고위원으로 들어오기도 했고 또 통합 과정에서 노력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지를 보존했다라는 의미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의 개혁적 이미지는 여전히 젊은 층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요, 또 남경필 전 경기지사를 언급을 했습니다. 갑자기 왜 정치를 은퇴한 남경필 지사냐 할 텐데요. 신율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유력 주자가 안 보일 때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잡을 때가 많다라고 해서요. 지금은 그 벤처기업가라고 하죠. 벤처기업가로서 외부에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남경필 지사가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경필은 어때? 라는 그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는요. 유승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해서 자기 개파를 구했다. 자기 세력을 온전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범유승민계를 크게 보면은 10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실제로 영남에서도 서너 명을 유승민계가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계의 어떤 일단 지역구로만 해도 한 7, 8명 정도를 얘기하고요. 비례대표도 서너 명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여 명에 달하는 계파, 어떻게 보면은 그 황교안 계파, 김영호 계파보다도 유승민 계파가 더 크다. 결국에는 그런 계파 정치의 배경을 통해서 대선 후보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그 국민의당의 안철수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신율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물 경제를 한 사람으로 가능성이 유효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이번에 국민의당으로 움직이면서 어쨌든 비례대표를 3석을 만들어냈거든요. 이 3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미래한국당이 19석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철수 세력과 손을 잡는다고 한다면은 바로 교섭단체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총선 기간 중에는 대구 가서 봉사를 했고요. 다시 총선이 끝난 후에도 이렇게 방호복을 입고 대구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을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그 3자 대결, 2012년 대선에서 3자 대결로 갔었다면은 안철수가 2등을 하고 문재인이 3등을 했다면 문재인이 그 이후에 2016년 혹은 아까 저기 맞죠? 2012년이었죠. 네, 2012년에 3자 대결이 끝까지 완주를 했었다면은 사실은 문재인이 지금까지 대통령이 될 그런 어떤 씨앗 자체가 밟아져서 없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안철수가 과거에 박원순을 서울시장 만들어준 부분도 있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통합당 내지는 보수 쪽에서 후보가 씨가 마른 상황에서 확장성을 생각한다면 안철수도
충분히 선택지가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뽑은 야권의 후보들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후보를 마음속에 두고 계십니까? 사실 이런 인사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대권 정말 하나로 뭉쳐서 정말 이번에는 저희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의 한 수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끝까지 저희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대선 주자가 커가는 과정에서는 사실 뭉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뭉치는 게 어떤 점에서 어떨 때 좋냐면은 일단 대권 후보가 결정됐을 때는 뭉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 잘못한 게 있고 흠결이 있다고 해도 우리 편들이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끝까지 같이 가는 모습이 좋은데 지금부터 대선 주자가 결정되는 그 단계까지는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서로 상처를 주면 안 되겠지만은 본인의 장점, 단점들을 갖다가 서로 오픈을 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지 서로가 같이 가면서 그 관심도도 높일 수가 흥행을 있거든요. 하는 거죠. 흥행을 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잠룡들이 더 나와야 되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 더 대선 주자로 적합한가를 우리가 진짜 펴놓고 진짜 왜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의 대선을 보면요. 꼭 대선 앞두고 이상한 음해들 같은 것들 막 오지 않습니까? 그때 방어를 못했던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회창 후보 시절에 김대엽이 나타났을 때 병풍. 예, 전혀 방어를 못했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사전부터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 약한 고리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미 처음부터 알고 그 부분들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진짜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철저하게 경쟁해가지고 제대로 된 후보가 다음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후보들을 추천하고 또 그 후보들을 지지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 후보들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